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지개 도서관 이정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뒤쪽에 차와 다가가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지개 도서관 인문학 아카데미 제14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 도서관 인문학 아카데미의 14번째 강의를 진행해 주실 분은 충북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전임 연구원이신 이상호 박사님이십니다. 북경중앙민족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청주대, 주성대, 서원대, 고려대, 충북대 등에서 강의를 하셨으며 현재는 충북대 중어중문학과 초빙부교수로 계시며 한국의 중국 전문가 303인에 선정되신 바 있으십니다. 오늘은 중국 음식 문화를 알면 중국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모두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무더운데 와주셨고 또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신 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좀 중국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좀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사드 문제로 양국의 감정이 상할대로 상해 있어서 굉장히 좀 중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러 다닐 때마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유사일에 우리가 유일하게 국경을 맞대고 살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벌써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쟁이든 교류든 수많은 관계 맺기를 해왔고 공교롭게 최근에 중국이 G2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중국과 관계를 원활하게 풀지 못하면 결국 우리 손해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좀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랑 계속 싸우면서 악감정을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합리적인 선택과 현명한 선택으로 중국과 좀 좋게 지내면서 우리가 취할 이득은 좀 취하고 또 우리가 버텨내야 될 것도 버티고 하면서 좀 어떻게 친구로 지낼 것이냐 적으로 지낼 것이냐의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로 지낼 것이냐 적으로 지낼 것이냐의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말은 제 말이 아니고요. 태백산맥을 쓰신 조정래 작가 선생님이 정글말리라는 소설책을 3년 전에 출간을 하셨어요. 그 책에 나온 조정래 선생님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수천 년 국경을 맞대고 살아온 우리 친구로 살 것이냐 적으로 살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의 선택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한번 중국에 대해서 좀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정글말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좀 있죠. 폄하하기도 하고. 근데 놀랍게도 중국은 최근에 G2가 된 게 아니고요. 2000년 동안 G2였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은 언제나 G2였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게 된 시점이 대략 100년 정도 18세기, 19세기 청나라가 망하면서 외국의 여러 열강들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그리고 사회주의 정권을 지내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공핍한 시기가 대략 100년 정도를 빼면 1900년 동안 중국은 늘 GDP가 세계 1위였어요.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전 세계에서 중국을 대놓고 무시하는 나라가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 한국인데 이건 우리가 중국과 역사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모를 당하면서 일종의 좀 약간 속된 말로 깡으로 중국을 바라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좀 누가 더 손해볼 것이냐는 뭐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양국 다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최근에 근대에 이뤄서 맺은 게 1992년에 처음 한중 수교를 맺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중국을 중국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었죠. 중공이라고 불렀었죠. 그죠? 우리가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아무런 국가적 교류가 없었던 그런 배상국이었죠. 올해는 정확히 25년, 한중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25, 30, 50 이렇게 떨어지는 해에는 좀 뭔가 성대한 파티나 뭔가 이벤트들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올해도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서 양국이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준비했었는데 사드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이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중국과 친구가 돼서 조금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25살 대학생 청년들 정도 수준이 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웬만한 국가들하고는요, 수교가 80년, 100년씩 된 국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정도 교류, 실질적 교류를 하는 게,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조선시대에 뭐 옛날 왕조에는 많은 교류를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오가고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구체적인 교류의 시간이 25년 정도. 그러니까 양국의 관계가 굉장히 어설프고 유치하고 실수가 많은 거죠.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원래 주변국들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기 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국가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워낙 많은 전쟁과 이런 교류들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주변 나라들의 좋은 감정을 갖고 지내고 있는 나라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만 보더라도 그렇고, 프랑스, 독일도 서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영국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주변국과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사실 주변국에 있는 나라를 좋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이 나라를 너무 좋아해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에 가만히 보면 없죠. 일본에 없나요?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우리가 나와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좀 약한 그런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무언가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라고 하는 이 자세, 이 태도,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부간에도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나와 융화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하물며 언어와 생김새가 다른 문명, 다른 문화와 이게 서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갖기가 매우 어려운 거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자님이 2000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육아의 핵심을 한자로만 얘기하라 그러면 인이라고 부르는데요. 한자로 어질인이죠. 어질인. 어질인은 사람인변에 두 이자가 결합된 한자죠. 그거를 파자를 해보면 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사람인변에 두 이자. 그럼 두 사람. 그게 어질인이라고 하는 자인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공자님도 그걸 아셨던 거예요. 두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A와 B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와 다른 무언가, 나와 다른 가치가 됐든 종교가 됐든 성별이 됐든 국적이 됐든 피부 색깔이 됐든 나와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인간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가치이자 목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 중국이 한국의 사드 문제로 보이는 태도들이 굉장히 유치하다고 봐요. 유치하죠. 치사하죠. 정치적 문제, 그런 국가의 관계 간의 문제를 경제적 문제로 보복을 하는 거는 정말 구시대적인 일종의 외교 방식이거든요. 굉장히 촌스럽죠. 그러니까 저는 누가 더 고수고 누가 더 승리를 하느냐, 세련되고 합리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승리를 하고 더 우위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랑 똑같이 대응을 하면 사실 양국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될 여지가 없다고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사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잖아요.
아유 중국 요새 여행들을 안 오는데 니들이 없어서 뭐 제주도가 뭐 여행하는데 편해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데 결국 손해는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나의 삼촌, 고모, 이모들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객관적 지표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1위가 중국이에요. 우리 수출액의 30%가 중국에다가 수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삼촌, 고모, 이모부들이 30% 정도의 고모부, 이모부들이, 삼촌들이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고요. 충북대만 해도 지금 중국 학생들이 1000명이 있어요. 대단하죠? 예, 청주대는 거의 2,500명이 있어요. 엄청나죠? 생각외로 너무 많죠, 그죠? 요즘 제 수업에도 중학생들이 들어와요. 중국어 수업에. 그래서 굉장히 제가 긴장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 학생들한테 제가 중국어로 수업을 했는데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네, 그래서 근데 그게 학교 입장에서도 보면요, 1000명의 그 수업료 수입이 매 학기 수억 원이에요. 그걸로 충북대학교에 많은 운영들을 충당을 하고 있어요. 전기세, 수도세, 온갖 공과 세금을 중학생, 유학생들 내는 학비로 다 충당을 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워낙 국립대학들이 재정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관계 맺기에서 마냥 이 짱깨들, 아유 떼놈들 이렇게 폄하만 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세련된 자세로, 조금 더 고수의 자세로, 오케이, 니네는 니네 나라의 사정이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사정이 있으니 서로 이러한 거는 인정을 하고 서로 관계 맺기에 좀 발전적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니? 중국 입장에서도 보죠.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를 싹 걷어내보세요. 예, 속옷 한 장 안 남을 거예요. 예, 그 실제로 일본 다큐멘터리에 그게 있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하루 살아보기. 거의 알몸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루 종일. 먹는 것부터 생각을 해서. 그러면 결국 중국도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통해서, 상품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좋으나 싫으나 감정적으로는 얄밉기도 하고 참 싫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익, 우리의 미래를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마냥 그렇게 무시하고 폄하하면서 사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봐요. 합리적 선택을 하자면 싫음에도 불구하고 잘 다독여서 잘 관계 맺기를 잘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양국의 관계를 풀어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두가 좀 길죠. 오늘 요리나 음식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잔뜩 저녁을 드시고 오셨겠죠? 저녁을 안 드시고 오시면 좀 곤란해요. 말씀드려가지고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리 얘기할 줄 알았더니 저 양반이 왜 저렇게 쓸데없는 무거운 얘기를 앞에 하느냐. 저는 두 국가의 문제, 특히 감정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아봤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원인은 두 국가가 서로 너무 모른다는 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몰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를 좀 바꾸겠습니다. 네, 이게 훨씬 낫네요. 저는 중국에서 8년 정도를 살았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5년 정도 살았을 때 중국을 이제 조금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8년 정도 생활을 하고 정리를 하고 떠나오는 그날 제가 느꼈던 참담함은 중국 아직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돌아왔거든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뭐 어느 나라도 그렇게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뭐 중국도 우리 한국에 대해 잘 몰라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 잘 알면 다행히도 좋은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단언하건데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공부하고 중국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에 쓰는 시간, 노력, 에너지,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게 절대 그 개인에게 손해로 다가오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손해는 안 봐요. 최소한 손해는 안 봅니다. 중국을 잘 알고 중국어라도 조금 해보는 이런 행위들이 시간 낭비 혹은 손해보는 선택들이 아닌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요즘 보이는 그 사드 문제를 매개로 한 양국의 감정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강박관념들이 있어요. 야, 중국 한단 말이죠. 막 질투다. 막 중국에 1000명이나 있다. 막 주변에 중국인들 막 중국을 알아야겠다는 강박관념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지가 굉장히 무거운 방식으로 선택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야, 중국을 좀 알아야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방식이 중국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5,000년 역사인데 이거 언제 하시려고 해요? 5,000년 역사를, 그죠? 그러면서 삼국지를 좀 읽어봐야 되지 않아? 또 공교롭게 10권이나 돼요. 중국을 좀 알아야겠다라는 강박관념을 있는데, 그 무게감, 덩치도 크고 뭐가 많고 복잡한 중국을 알려면 굉장히 압박감이 있어요. 뭔가 기본부터 파야 되는데 그 기본이 너무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역으로 제안을 하는 게 중국을 알고 싶으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낫다, 차라리. 네, 아주 보잘것없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 끈을 잡고 들어가다 보면 중국 전체 덩어리가 다 볼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중국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을 이해하는 방식, 방법론으로 저는 중국의 요리를 선택을 한 거예요. 예, 중국 요리를 이해하면 중국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얘기를 하면, 자,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이해한다라고 쳐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외국인들이 관찰을 하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 김치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태권도에서 시작을 할 거고, 그죠? 혹은 유교 문화라든지 한국의 여러 가지 한류가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소프트한 방식으로 그 나라의 이해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 게 저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중국은. 왜? 중국은 말 그대로 너무 크고 많고 복잡해요. 땅도 넓죠? 땅이 얼마나 넓으냐? 중국의 면적이 96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우리 한국은 99,000 평방킬로미터고요. 예,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중국이 우리 한국의 100배나 돼요. 땅 크기가. 예,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큽니다.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미국, 러시아, 그 다음에 아니죠. 러시아, 캐나다, 중국. 예, 그래서 중국의 땅 크기가 유럽 전체 대륙하고 비슷해요. 면적이. 예, 그 땅이 얼마나 큰지를 100배? 크구만 정도에 느끼실 텐데, 제가 예전에 북경에서 저 응남성의 권명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중국의 베트남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쪽까지 기차를 타고 한번 갔었는데, 출발해서 도착하는 시간까지 6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 제가 기차 안에서 새끼를 먹고 자고 싸고 했거든요. 3일을. 예. 3번 쌌네, 그 안에서. 예. 64시간을 가도 끝이 없어요. 64시간을 기차를 200km 이상으로 갔는데도 도착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넓은 거죠. 또 얼마나 넓냐면, 사실 중국의 동쪽 끝하고 서쪽 끝은 시차가 4시간이 나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남북으로 넓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북쪽에 하얼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는 영하 30도. 근데 동시간에 남쪽에 해남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최남단에. 해남도의 온도가 동시간에 영상 30도. 그러니까 동시간에 기온이 60도 이상 차이가 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북쪽의 하얼빈이라는 도시에서 해남도로 출장을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리털 파카를 입고 비행기를 탄 다음에 내려서는 반티로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한 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구도 13억이라고 그게 잘 체감이 안 되시죠? 중국에 4개 직할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광역시에 해당되는, 그 중에 중경시라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고향이기도 한 사천성에 있는 도시인데요. 중경시라고 하는 도시 인구가 4,200만이에요. 도시 인구가 별로 안 놀라우시나요? 예, 도시 인구가 4,200만. 예,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도에 해당되는 거를 중국에서는 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왜 산동성, 호남성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성 면적이 우리 한국보다 중국의 우리나라 도에 해당되는 성 행정구역에 27개가 있는데, 한국보다 작은 면적의 성이 해남도라고 하는 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성은 우리나라 도에 해당되는 행정구역들의 성은 다 한국보다 커요. 성의 인구가 보통 1억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대륙이 유럽 전체 대륙과 크게 맞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은 한 20여 개 나라로 쪼개졌어야 되는 그런 역사 과정을 거쳤던 나라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20개 정도 나라가 한 나라에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중국을 코끼리로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 이 코끼리를 내가 손으로 더듬어서 이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데 너무 물리적으로 크고 많고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코끼리의 꼬리부터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꼬리서부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짚어나가다 보면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코끼리의 꼬리에 해당되는 하나의 요소로 음식, 요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중국을 이해해보고자 오늘 강연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서두가 굉장히 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두 가지만 정리하자면, 하나, 나와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 수용적 태도, 우리가 굉장히 여전히 굉장히 촌스럽다. 둘, 중국이 그만큼 대단한 나라고 복잡하고 큰 나라인데, 그러자면 중국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소프트하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자. 네, 그게 오늘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하기 위해 마련한 두 가지 목적이자 취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 음식 요리 얘기를 하죠.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 시간 없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1시간 20분 정도 강의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막판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하실 수 있는 중국 일반 사람들이 가장 집에서 많이 해먹을 수 있는 요리 하나를 말씀드릴 테니까, 네, 마지막에 요리를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중국 요리 얘기를 하죠. 음식 얘기를 하죠. 네. 자, 중국 요리는 저희가 이제, 네,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세계 3대 요리라는 표현을 해요. 세계 3대 요리는 어디일까요? 세계 3대 요리라는 표현을 해요. 프랑스 요리, 오케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중국 요리. 그 다음에 하나가 남았는데, 어느 나라일까요? 세계 3대 요리 하면 프랑스 요리, 중국 요리, 그리고 이태리 요리 같기도 해요. 그죠? 스파게티, 그죠? 피자도 있고. 또 어디가 좀 요리로서 여러분들이. 네, 의외로, 예, 터키 요리.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세계 3대 요리는 어디라고요? 프랑스, 중국, 터키 요리. 의외죠? 터키, 우리 형제 나라라고 하는 터키. 그 아이스크림 가지고 장난치는. 그죠? 케밥. 뭐 터키 요리가 왜 세계 3대 요리지? 우리가 인류 문명을 조금 사회경제학적으로 나눠보면 우리가 농경문화라는 표현도 있고 유목문화라는 표현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보면 뭐 이슬람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데, 중국 요리는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문명권의 요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프랑스 요리는 유목문화권을 대표하는 요리라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터키 요리는 종교적인 이유예요. 이슬람 요리 문화를 대표하는. 근데 터키 요리는 여러분들이 의외로 아마 왜 세계 3대 요리로 들어가지 할지 모르겠지만, 터키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터키 요리 참 맛있더라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못 가봤는데.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요리가 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가 전 세계 지도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놓고 보면요, 오른쪽이 동양이죠, 왼쪽이 서양이죠, 그 중간이 터키예요. 네, 터키가 딱 동양과 서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동서양의 문명을 다 골고루 다 흡수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자, 우리가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요즘 IS나 이런 테러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반감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의 호불호를 떠나서 이슬람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에 음식 금기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뭘 먹지 마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 먹지 마라, 동물의 피 먹지 마라, 말굽이나 발굽 형태에 있는 그런 걸 먹지 마라, 비늘이 있는 거 먹지 말고 동물 중에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을 먹지 마라 등등의 여러 가지 그 경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하는 거는, 중동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덥고 습하잖아요.
그래서 돼지를 기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연 환경이에요. 그런 곳에서 돼지를 길렀다가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태환경적 선택이라는 거죠. 돼지를 안 키우는 게 키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코란에다가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라고 표현을 한 거다. 네, 이거는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문화인과학에서 밝힌 일종의 하나의 정설인데요. 자, 식재료를 먹지 말아라가 12가지가 나와요. 자, 이게 근데 왜 요리 문화가 발달을 했을까? 이제 우리가 역으로 보면요. 우리가 불가의 사찰 음식이 있죠? 사찰 음식 참 맛있죠? 자, 사찰 음식도 하나의 지류로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우리 민가 요리 이상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죠. 한정된 식재료로 다양한 요리법과 다양한 맛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세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부로 고기 맛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조리법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정된 식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리법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터키 요리가 왜 세계 3대 요리로 들어가느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식재료의 제한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 역으로 보면 식재료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한정된 식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 3대 요리의 틀에서 보면 이걸 다시 두 가지로만 그냥 나누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일본의 이시게 나오미츠라고 하는 학자는 요리 역사로 봤을 때 전 세계 요리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 라고까지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유럽의 요리, 프랑스 요리가 대표가 되는 유럽의 요리와 아시아권의 중국으로 대표되는 중국 요리, 이 두 가지 요리가 결국은 주변국에 영향을 주고 요리의 형태와 패턴과 조리법과 요리의 맛을 결정을 한 거다라고까지 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요리가 굉장히 문명적으로 세계 3대 요리라고 공인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인류사에 중요한 기여를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좀 학계의 정설이고요. 근데 이제 중국 요리와 유럽 요리는 자, 지금 네네, 지금 컴퓨터가 잠깐. 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중국 요리가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다 퍼졌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동네에 중국 요리집이 그래도 4-5개는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다 있어요, 중국 요리집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중국 요리집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국 요리가 전 세계 어딜 가나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중국 요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됐든, 어떤 경쟁력이 됐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중국 요리의 어떤 보편적인 장점들을 수용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국 요리라고 하는 것이 왜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가에 대해서 한 2-3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아까 이시게 나오미츠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전 세계 요리는 유럽 요리랑 중국 요리 딱 2가지 정도로만 분류하면 돼. 그게 그냥 분류하기 쉬워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반대로 2가지의 주요 요리들 중에 유럽 쪽 요리들은 그렇다고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진 않아요. 우리 동네에 프랑스 요리집이 없죠. 예. 근데 중국 요리집은 있어요. 그럼 이 차이를 왜 만들어내느냐를 볼 건데, 자, 첫 번째 이유는 두 요리가 그 나라로 들어가서 정착하는 과정의 차이가 있어요. 서양의 요리들은요, 주로 군사, 정치, 이런 식민 지배와 관련돼서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60년대, 50년대, 60년대 6.25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껌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콜라라든지 이런 물건들이 사실 군사문화와 같이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식민 지배를 통해서 그 나라의 상류계층의 음식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나라의 상류계층에게 향유되는 방식으로 전파가 되는 방식이죠. 굉장히 강제적이고 굉장히
정치적이고 이런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배경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인데 중국 요리는 밑바닥에서 시작을 해요.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이주를 해서 화교로 살고 있죠. 우리나라도 18세기, 19세기에 청나라에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운 인접하고 있는 중국의 행정구역이 산동성이에요. 산동성은 옛날에 노나라 땅이거든요. 공자님이 다니셨던. 그 산동성의 많은 화교들이 18세기, 19세기에 걸쳐 인천, 지금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이라는 곳이 있죠. 언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인천 차이나타운 한번 놀러가 보시면 우리 옛날 정통 짜장면을 좀 맛볼 수 있는 동네가 되었는데 인천 차이나타운이라고 해서 이제 관광지를 새로 더 정돈을 했죠. 거기에 많은 화교들이 산동성에서 넘어와서 제일 먼저 차리는 식당들이 그 포목점 생계수단들이 포목점이나 식당, 세탁소 이런 것들을 차리게 되죠. 그래서 현지 주민에게 먼저 선을 베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건너오고 거기서 생계를 위해서 음식 장사를 하고 물건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한테 먼저 선을 베죠. 그 현지 주민들이 그 음식을 맛을 보고 평가를 하고 좋으면 살아남는 거고 안 좋으면 없어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중국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계층이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밑바닥 서민들이 생활 속에서 먹는 음식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죠. 네. 경쟁력이 없으면 바로 도태가 돼요. 그런 면에서 좀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중국 요리의 조리법의 다양성과 조리도구의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중국 요리의 조리법이 기본 조리법이 한 30가지 정도 돼요. 우리도 사실 한국 여러분 집에서 요리하실 때 요리법을 30가지 나열하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으세요? 볶고 튀기고 삶고 찌고 부치고 정도, 그죠? 네, 근데 중국의 기본 요리법이 30가지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조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튀김이나 이런 찜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쪘다가 그걸 건져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조리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마탕 같은 거 만들 때 튀겼다가 엿을 붙여서 다시 볶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리법들이 합쳐지면 중국의 조리법이 무려 467가지로 확장이 돼요. 조리법의 방법 가지수가. 그 다음에 그렇게 조리법이 다양한 거에 비해서 조리도구가 굉장히 단순해요. 중국의 요리의 조리도구에 필요한 거는 딱 4가지만 있으면 돼요. 도마, 칼, 프라이팬, 국자. 요거 4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먹는 중국 모든 요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중국 요리 같은 거와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조리도구에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도마의 모양이 다르죠. 우리 한국의 도마는 정사각형 네모의 형태인데 중국의 도마는 원 형태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기본적인 조리의 시작은 식재료를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자르면서 시작을 해요. 한 입 크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시작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면 식재료를 자르는 과정에서 식재료들이 이렇게 널리 퍼질 수밖에 없어요. 종으로만 퍼지는 게 아니라 홈으로도 퍼지기 때문에 도마의 형태가 원 형태고요. 또 칼이 달라요. 칼은 우리 한국이 일반적으로 쓰는 칼은 앞에가 뾰족한 형태의 유선형이죠. 중국은 네모 형태예요. 네모 형태로 칼을 만드는 이유는 칼 하나로 여러 가지 조리 방법을 하기 위한 형태의 선택이죠. 칼이 네모나고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요리의 첫 시작점은 식재료를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균일하게 잘라내는 거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국 요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는 첫 번째 방법은 요리를 재료를 쓰는 그 간격을 일정하게 자르면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자르지 못하면 요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기본 조리법 30가지 중에 넘버 1, 첫 번째 조리법은 볶기예요. 볶기. 센 불에 볶는 거거든요. 센 불에 볶으려면 식재료들의 두께가 일정해야지 골고루 익어요. 맞죠? 여러분 요리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가 두껍고 하나가 얇으면 하나는 타고 하나는 설익게 되죠. 그래서 중국 요리의 핵심 중에 첫 출발점은 식재료를 동일한 간격으로 동일한 크기로 자를 수 있는 능력.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근데 여러분들이 양파나
당근이나 오이 같은 거를 채 형태로 칼질을 하시다 보면 느끼시는 게 굉장히 일정한 속도로 정확한 운동 에너지로 딱딱딱딱딱딱딱 이런 식의 어떤 운동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칼이 가벼우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일 깎아먹는 그런 작은 과도로 양파를 동일한 간격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어렵죠. 근데 칼이 무거우면 그 동일한 형태의 동작이 관성을 받아서 굉장히 균일한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네모 형태인 이유는 면적이 넓어지죠. 네모 형태면 칼의 면적이 넓어지면 그 가공된 식재료를 그 칼면으로 담아서 조리도구에 옮기는 과정을 하기 위해 만든 상태고요. 그 다음에 면이 넓기 때문에 우리는 마늘을 주로 여러분들 칼 뒷동으로 빠시죠? 아니면 마늘을 뽀개는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마늘을 뽀개는데 중국은 요리를 할 때 마늘을 어떤 식으로 으깨냐면 칼면으로 으깨요. 예, 칼면을 옆으로 치면 세게 때려치면 마늘이 으깨지는 그걸 다시 칼로 몇 번 이렇게 다듬어주면 마늘을 으깨서 하는 형태로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랑 차이가 나는 건 후라이팬의 모양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후라이팬의 모양은 밑에가 평평한 평면의 모양이죠. 근데 우리가 중화 후라이팬이라고 하는 중국의 후라이팬 모양은 아래가 곡선의 형태로 둥글게 곡선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곡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탕을 끓이고 부침개를 붙이고 요리를 볶는 세 가지 동작을 다 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밑에가 평평한 후라이팬 같은 경우는 탕은 못 끓이겠네요. 거기다가 그죠? 평평하니까 부침이나 볶음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튀김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죠? 기름을 많이 못 담으니까. 근데 저 중화 후라이팬의 모양을 보시면 아래가 오목하게 깊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을 담아서 튀길 수가 있고 물을 담아서 삶을 수가 있고 부침개는 어쨌든 오목한 형태든 평평한 형태든 잘 붙여질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저 프라이팬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찌고 삶고 튀기고 볶고 모든 거를 다 가능하게 하는 그 하나로. 그래서 실제 중국 요리사들이 요리하는 거 보면요, 야, 그거 어떻게 그럼 설거지를 하면서 하는 거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삶는 물에 삶고 혹은 튀기거나 볶는 과정이 있으면 그 기름기를 다 제거한 다음에 다시 거기다 물 붓고 끓이고 이런 형태로 한 가지 중화후라이팬 하나로 요리 하나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 식당 가서 드시는 탕수육, 짜장면, 짬뽕은 저 중화후라이팬 딱 하나로 다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조리도구가 필요하죠. 찜통 따로 있어야 되고 프라이팬 따로 있어야 되고 밥솥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 요리는 저 하나면 되고요. 그거를 뜨고 볶는 과정에 국자가 하나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중국 우리가 요즘 요리 워낙 요즘 먹방이고 뭐 요리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요리를 직접 해먹는 사람들에 대한 취미 활동도 굉장히 확장되고 있죠. 그러면서 나오는 표현들이 레시피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요리를 뭐를 몇 그램 무슨 식재료를 어떻게 해서 하는 그 요리 과정을 설명한 걸 우리가 레시피라는 표현을 하는데 중국 요리는 레시피가 없어요. 서양 요리는 레시피에 맞춰서 요리를 하면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서양 요리로 예를 들면 자, 뭐 밀가루 50g 뭐 이런 표현 하죠. 그죠? 소금 3g 거기에다가 오븐에다가 60분 땡 하면 만들어져 나오는 게 서양 요리의 하나의 계량화되고 수치화된 서양 요리의 특징이라면 중국 요리는 제가 중국에서 실제로 이제 요리학원을 좀 일정 기간 다녔었는데 그 요리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그 요리를 하면서 우리가 수강생들한테 설명하는 방식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적당량이에요. 적당량. 우리 어머니들이 그 손맛 자 여기에다가 적당히 넣어주시고요. 적당한 시간 삶으시다가 적당할 때 눈으로 보시고 적당할 때 내시면 된다. 그 적당량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걸 제가 비디오로 촬영을 해가지고 봤던 적이 있는데 중국 요리의 특징은 계량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요리가 계속 전승이 되고 계승이 되느냐? 사부한테 두드려 맞아가면서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 적당량이라고 하는 수치를 5g, 10g이라고 하는 정량으로 익히는 게 아니라 매로 익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도제식의 방식이 다 그렇죠. 우리가 예술이나 요리나 우리가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셰프들이 굉장히 엄하죠. 식당에서. 예, 뭐 칼로리나 안전사고 때문에 엄하기도 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요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몸에서 몸으로 전해주는 도제식 시스템 때문에 그 셰프들이 굉장히 무섭게 굽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요리 같은 경우는 정형화된 레시피가 진짜 없어요. 제가 중국 요리책을 찾아보았을 때 이제 구람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요리 학원이나 요리 학교 같은 데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재 속에서는 나와요. 왜냐하면 그거를 체감적으로 보여줘요. 근데 중국의 정통 레시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서에도 보면 몇 근, 몇 g이라는 표현이 절대 안 나와요. 그냥 적당량. 그게 정답이죠. 적당량.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요리사들은 레시피라고 하는 책을 들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부한테 혼나면서 맞아가면서 배운 그걸 내 몸 안에 각인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가는 곳에 프라이팬, 국자, 칼만 들고 중국 사람이 그 지역으로 가면 그 현지에서 나는 식재료를 활용해서 중국 요리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면 중국 요리가 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서양 요리는 사람이 간다고 중국 요리, 그 해당 요리가 퍼지질 못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븐이 와야 돼요. 계량컵이 와야 되고 복잡한 조리도구들이 다 딸려와야 돼요. 네. 피자를 만들려면 와야 되는 화덕이 와야 돼요. 그리고 조리도구들도 수십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간다고 해당 요리가 퍼지질 못하는 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요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간단한 조리도구, 그 다음에 다양한 조리법, 그 다음에 중국 요리에서 요리를 배우는 도제식 시스템의 그런 특징들 때문에 중국인이 있는 곳에는 중국 요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중국 요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에 대한 이유를 알아본 거와 더불어서 그러면 중국 요리가 왜 이렇게 발달을 했을까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살펴볼 텐데 오늘 벌써 한 50분이 벌써 지났네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드리면 중국 요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으로 퍼진 이유는 우리가 앞서 세 가지로 얘기를 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중국 요리가 왜 이렇게 발달을 했을까? 중국 요리가 왜 이렇게 세계 3대 요리로 꼽히기도 하는가에 대한 요인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텐데 하나는 사회제도적 역사적인 이유, 두 번째는 생태환경적인 이유, 세 번째로는 철학적인 이유,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사회제도적 역사적 이유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중국 요리가 왜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라는 질문의 핵심은요. 중국 사람들이 너무 못 먹고 살아서 아이러니하죠? 예, 너무 굶은 시기가 오래되고 굶은 정도가 너무 심해서 요리가 오히려 발전을 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은 역대로 늘 기아에 허덕였어요. 중국의 기아 문제가 해결된 게 5,000년 중국 역사 중에 채 3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970년 동안은 중국 사람들이 늘 기아에 허덕였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잦은 전란 때문에 중국의 왕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우리가 역사 분기를 고조선부터 시작하면 기껏해야 8단계 정도 되나요? 중국은 25단계예요. 25사라고 하는데 그 왕조가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진나라의 진시황제가 전국을 통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민들이 막 밭을 개간을 하면서 어느 정도 관계수로도 좀 뚫고 해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량이 나올만 하면 전쟁이 나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농작막들이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져야 될 젊은이들은 전장터에 끌려나서 다 죽고. 그래서 또 기아에 허덕여요. 몇 년 동안. 네, 그래서 중국에 심지어 식인 문화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우리가 폄하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번 굶어본 적이 있는가?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겠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보릿고개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듯이.
굉장히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전란이 또 수습이 돼요. 한 10년 전쟁하고 나서. 그래서 왕조가 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요. 한나라가 또 들어서요. 그래서 막 제도 정비하면서 또 한 40년 동안 이렇게 해서 좀 통치를 해가지고 좀 안정될 만하면 또 전쟁이 또 나요. 잦은 전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농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산업의 1차 산업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올해 농사를 못하면 내년에 당장 모두가 굶어 죽게 되고 그러면 유랑민이 생기죠. 그걸 먹기 생존을 위해서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회제도적 역사 정치적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자연재해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여름철에 한번 뉴스를 한번 보세요. 100% 중국에서 대홍수가 몇 번 나요. 지진도 많이 나고, 그죠? 끔찍끔찍한 자연재해들이 땅이 넓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중국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북극이나 남극에서 일어나는 그런 아주 극한 데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빼고는 지진, 홍수, 낙뢰, 폭우, 여러 가지 벌레로 인한 우리가 펄벅의 대지라는 소설을 보면 메뚜기 떼가 습수고 가면 다 완전히 다 농작물이다. 그래서 중국의 모든 자연재해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횟수가 일어나면서 또 농사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국의 역대 왕들은 늘 왕조를 새로운 나라를 만든 다음에 첫날 오늘날의 국정연설 같이 그 국가의 이념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늘 하는 말이 너희들의 밥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멀리는 진시황제부터 가깝게는 모택동까지 동소편까지 다 그 사람들의 국정 제일 과제는 백성들의 먹는 거 문제 해결이었어요. 그래서 민22철이라고 해서 백성들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고 왕은 백성들로 하늘로 삼아야 제대로 된 정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자에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 얘기를 최근까지 했어요. 최근 강택민 주석,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전 주석이 호금도, 후진타오라는 주석이었고 그 전에 짬짜민, 강택민이라는 주석 때까지 우리 사회에 원바오 문제라고 했는데요. 원바오는 따뜻할 온에 배부를 포.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다라고 하는 얘기를 90년대 후반까지 계속 중국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해결이 그만큼 중국 역사적으로 많은 지도자들의 큰 과제였고요. 또 하나 역사적 제도적 정치 요인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종법제도라고 하는 것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은요 한나라 이후에 한 번도 봉건제도가 무너지거나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지배계층들이 2000년 동안 계속 지배가 되니까 그 지배계층을 위한 요리사들과 요리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안정적으로 보정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요리의 수준을 보는 방법은요 궁중요리를 보면 돼요. 궁중요리를 보면 그 나라 요리 수준을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요리도 마찬가지죠. 한국 요리도 우리는 한국 요리의 핵심은 궁중요리에서 나와요. 한복선 선생님 이런 분들이 궁중요리.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궁중요리에서 모든 요리의 하이테크닉, 모든 수준 높은 요리들이 나오는데 그게 2000년 동안 지속됐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중국밖에 없어요. 중간에 왕조가 붕괴되거나 제도가 바뀌거나 하는 그런 우여곡절을 갖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 왕궁에서 요리하는 1급 요리사들이 계속 그 그룹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왕조가 바뀌어도 그 요리사들 죽이거나 없애지 않고 계속 살려두고 그 지배계층을 위해서 요리를 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요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2000년 동안 꾸준히 누적돼 왔던 거죠. 자, 그다음에 생태환경적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생태환경적인 조건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온대도 있고 한대도 있고 아열대도 있어요. 중국의 열대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열대 과일들이 중국에서는 그리고 남쪽은요 1년에 3모작도예요. 벼농사를 1년에 3번이나 지을 수 있는 기후환경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재료가 굉장히 다양해요. 대략 100만 종의 식재료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생태환경적 요인, 더불어서 이제 철학적 요인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자, 중국인들은 여러분들이
중국인들은 뭐 뭐든지 다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얘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음식 남녀는 인지 대욕 존엄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음식 남녀라는 표현은 아마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과 남녀, 그러니까 성욕과 식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다라는 표현이 얘기에 나옵니다. 육아 사상의 핵심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 육아 사상의 핵심은요, 네가 발딛고 있는 현실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집중하라. 이게 육아 여러 가지 철학 원리 중에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 중국인들은 역대로 그런 인간의 기본적 욕망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걸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식도락, 먹는 즐거움을 공론화하고 창피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만 해도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창피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까지 있었었죠. 어디 남자가 부엌에 가서 어디 남자가 요리를 하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중국은 역사적으로 남자가 요리하는 것 자체가 흠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먹는 거에 대해서 밝히고 식탐을 하고 본능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은 그렇게 창피하거나 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에 대한, 현실 문제에 대한 솔직한 태도가 저는 식생활을 발전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육아사상에서 천인합일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천, 하늘천, 사람인, 합할합, 날일.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은 하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과 자연은 하나다. 다시 달리 해석을 하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 예.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사회발전이나 문명발전의 궤도를 보면요, 서양의 철학 핵심은요, 자연을 정복 대상으로 봐요. 그래서 산을 깎고 철도를 놔요. 나무를 죽여서 빌딩을 세우고, 그러니까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가는데, 동양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우리가 정원을 보시면요, 정원의 원래 형태, 그 자연지물을 그대로 유지한 형태로 정자를 놓고 연못을 놔서 자연과 하나 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천인합일이라고 하는 요소가 달리 표현을 하면 자연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는 것들에 대한 편견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식재료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래서 인간이 어차피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나는 그런 동물, 식물, 이런 미생물이 됐든 여러 가지 그런 자연과 함께 공존해 간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들 때문에 중국의 옛날 고서 중에 구황분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구황, 그러니까 그 기근 시기에 너희들이 일반 자연에서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정리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어느 정도의 식재료가 나오냐면 호랑이의 맛이 어떻고 이리의 맛이 어떻고 먹을 수 있는 흙과 돌까지 구분을 해놨어요. 이끼, 소나무 껍질은 물론이고 먹을 수 있는 광물의 종류도 다 먹어본 거예요. 먹어보고 죽으면 이제 그 다음 사람 기록을 해놨겠죠. 그래서 그런 식재료의 다양한 것들에 대한 것들도 또 영향을 줬고요. 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자연과의 조화 중에 또 우리가 하나 흔히 하고 있는 것이 음양오행인데요. 음양오행은 우리 사물의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수금, 화목, 토라고 하는 5개 속성으로 구분한 다음에 그 속성이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우리 생활 속에 그런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음양오행적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여름이 되면 뭐 보양식을 먹어야 돼. 이게 영양학적 의미라기보다는 음양오행적 사상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오곡이라는 표현도 벌써 음양오행으로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뭐 오축이라든지 오미라든지, 우리가 오미자차, 그죠? 오미, 그 다소도라고 하는 것이 다 음양오행적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시기에 어떤 식재료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알고 보면 영양학적 선택이 아니라 음양오행적 선택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에서 뭐
여름철에 더위를 잇는 맛으로 우리가 쓴맛을 얘기하죠. 안 그런가요? 예, 여름에 더위를 잇는 맛으로 쓴맛을 얘기를 해요. 녹차가 쓴맛이죠. 그래서 여름에 녹차가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가 음양오행에 따르면 쓴맛이 여름에 해당돼요. 화에 해당되고 여름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게 상성에 맞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어떤 닭을 여름에 먹어야 된다는 둥, 돼지, 소, 닭 이런 것도 다 음양오행의 수금 화목토로 다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상성에 맞는 식재료들을 선택을 하는 그런 또 영향도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중국 요리들의 어떤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게 다 중국 요리가 왜 이렇게 발전을 했는가, 중국 사람들이 시큰하게 빠져 있는가에 대한 이제 그 이유들을 설명하는 중에 한 종류가 될 수 있는데요. 중국 요리협회 강령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중국 요리는 맛을 핵심으로 하고 영양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게 중국 요리협회 강령이에요. 이 영양학자들이 보면 경악할 만한 문구예요. 맛을 핵심으로 한다? 자, 그럼 맛과 영양 중에 뭘 선택할래? 중국 사람들은 맛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건강에 좋든 나쁘든. 영양학적으로 요소들이 다 파괴되어 있고 부족하더라도 맛있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게 중국 사람들의 기본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리사들도 요리를 할 때 영양학적 균형이나 건강의 염두 그거를 포기를 하되 맛을 살리는 걸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잡으면 좋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아주 이상적인 요리가 될 텐데 그게 쉽지가 않죠. 맛을 위해서는 영양적인 부분을 포기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중국 요리는 주저없이 영양을 포기하고 맛을 선택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관념들을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남녀 인지 대욕존엄이다라고 하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먹는 사람의 즐거움이 최고인 거예요. 요리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요리 메커니즘 입장에서는 영양이고 뭐고 위생이고 맛있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생각들이 먹는 사람의 즐거움이 최고가치라고 하는 그 기조를 아직도 중국 요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중국 요리 많이 드시는데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한 접시의 칼로리들이 보통 2000칼로리들이 넘어요. 네, 탕수육, 활부채, 난자완스, 유산슬 그 한 접시가 1500칼로리에서 200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일일 권장량 우리가 성인들이 2800kcal에서 3200칼로리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루에 다 드시는 거예요. 한 접시 드시면. 그러니까 영양학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칼로리죠. 근데 맛있잖아요. 맛있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요리가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국 요리를 먹으면 좀 머리가 아프시지 않나요? 계속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 느끼하기도 하고. 그죠? 그 이유가 MSG를 너무 많이 써요, 중국 요리가. 물론 MSG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MSG가 미원이라고 하는 거, 미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유해하다라고 하는 과학적 증거가 지금까지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원을 많이 쓰면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하는 그 식품학자의 그런 주장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직 강박관념을 갖고 있고 천연조미료를 쓰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죠, 엄마들이. 근데 중국 요리는 맛내기가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리 하시다 보면 아시잖아요. 이 미원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맛이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엄마의 손맛의 비밀은 사실은 미원이었죠. 그죠? 네. 근데 사실은 그 MSG라고 하는 성분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내는 그 육수들, 그러니까 멸치 육수나 그죠? 일본 같은 경우는 가시오부시 가지고 내고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해산물 가지고 내는 그 육수의 그 성분들이 이제 MSG 성분이랑 동일하잖아요. 그걸 화학적으로 만든 게 미원 같은 인공조미료고. 자,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닭육수가 기반이에요. 네, 닭육수를 기본으로 해서 감칠맛과 시원한 맛을 내요. 우리 한국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요리가 맛을 내는 거에 굉장히 그 집중을 하는 것 때문에 또 중국 요리가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지금 조금 중요한 얘기만 몇 가지 더 짚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집에 가서 해드실 수 있는 중국 요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세계 3대 요리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세계 어디 가서 들었더니 야, 세계 3대 요리가 뭔 줄 알아? 라고 좀 이제 약간 잘난 척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세계 3대 요리가 어디요? 프랑스, 중국, 터키. 예, 의외, 그죠? 의외 터키. 그래서 3대 요리인데 또 중국을 4대 요리라는 표현을 해요. 4대 요리도 오늘 이참에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의 4대 요리는요. 자, 산동 요리, 사천 요리, 그 다음에 광동 요리까지는 우리가 얼추 알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요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회양 요리라고도 하고요. 강소성이 있어요. 강소성. 중국의 성 중에 강소성. 항주, 소주 이쪽 주변에 강소성. 그건 이제 절강성이긴 한데 그 옆에 있는 성이 강소성인데 그 상해 주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해 주변에 있는 성에 강소요리 혹은 회양요리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산동요리, 사천요리, 회양요리, 광동요리 4대 요리를 구분하는 이유나 방법은 간단해요. 자, 중국의 지도가 여러분들 평면으로 놓고 보면 닭 모양 같이 생겼어요. 그죠? 닭 모양 같이 생겼어요. 닭의 부리에 우리 한반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닭 부리에 한반도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중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닭이 굶어 죽는다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해요. 중국의 지도가 닭 모양인데 그걸 동서로 가르는 큰 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황하. 많이 들어보셨죠? 황하. 또 하나 강은 양쯔강. 우리가 장강이라고 하는 길장자를 써서 장강이라고 하는 양쯔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초중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는 게 문명의 발상은 강의 중하류에서 문명들이 발생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구심천이 있잖아요. 강 주변 그런 곳에서 문명이 발전을 하고 그러다 보면 도시가 들어서고 그러면 이제 국가가 생기는 건데 결국 중국도 이 4대 요리의 구분은 간단해요. 황하, 중하류 지역이 산동요리예요. 그 다음에 밑에 강의 양쯔강, 중류 지역이 사천요리, 하류 지역이 회양요리, 광소요리라는 거고요. 그럼 광동요리는 그 아래 주장강이라고 하는 강이 또 큰 강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또 광동요리가 돼요. 그래서 이 4대 요리는 결국은 강의 중하류 지역에 문명권이 들어서고 사회가 발전하고 거기에서 발전한 요리들이 그리고 강의 그런 담수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식재료도 풍부하고 농사 잘 되고 기후 온화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요리들이 이렇게 하나의 시리즈, 시스템화되면서 발전할 수밖에 없죠. 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산동 요리는요. 우리가 먹는 중국 요리가 산동 요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요리가 산동 요리예요. 짜장면, 탕수육, 짬뽕 이 조리법이 다 산동 요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요리는 산동 요리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한반도랑 가장 인천에서 가까운 지근에 있는 중국의 땅이 산동성이에요. 그 산동 화교들이 가장 많이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요리가 산동 요리에서 시작을 했고 산동 요리의 핵심은요. 여러분들이 짜장면 드실 때 먹는 그 춘장이라고 부르는 까만색 중국식 된장. 그게 들어가면 무조건 산동 요리예요. 예. 이 장이라고 하는 건요. 산동 지역이 위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북방 쪽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함흥 쪽 주변이거든요. 위도성으로. 그러니까 그쪽도 농사 짓기가 쉽지 않아요. 강수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밭농사를 짓고. 근데 산동 지역에서 왜 장이 발전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또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농사가 잘 안 된다. 질 수 있는 농사가 한정돼 있다. 그러면 나오는 필요성이 뭐냐면 그럼 식재료를 오래 보관해야 되는 필요성이 나와요. 그쵸? 왜냐하면 농사를 1년 내내 저 남쪽 지역은 3모작이나 짓는데 북쪽 지역은 강수량도 별로 안 되고 1년에 800mm도 안 내려요. 그러니까 밭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것도 1년 단위로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저장하고 내년까지 먹을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저장식품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식재료를 썩지 않고 저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식품이 상하는 거에 가장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게 수분이죠. 수분을 말려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오징어 포나 뭐 이런 건가류를 하는 게 수분이 없으니까 안 썩죠. 그러니까 오래 육포 같은 거, 예,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그냥 썩히는 거예요.
그죠? 썩히는데 유산균이 나오는 방식으로 유익하게 썩히면 먹을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우리가 하는 염장 방법들이에요. 김치 같은 거. 그죠? 젓갈, 된장, 고추장 다 썩히는 거예요, 사실은. 썩히면 또 오래 보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 북방 지역은 우리가 먹는 춘장, 그게 사실 밀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가. 네, 그 검은색 장. 그게 다 짜장면의 기본 소스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산동 요리에는 장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사천 요리하면 떠오르는 맛이 뭐죠, 여러분들? 매운맛. 왜? 사천은 여러분들 중국 지도에서 보면 중국의 한 가운데 분지 형태로 덮여 있어요. 습하고 더워요. 더운 사람들이 이 몸의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나오는 생리작용이 땀을 내는 거예요. 땀을 빼야 내 신체 온도가 내려가요. 그 땀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운 걸 먹는 거죠. 예, 그래서 사천 요리가 매워요. 그 사천은 굉장히 더운 도시예요. 우리나라 대구에 해당되는 중국의 4대 화로 도시가 있는데 대구에 해당되는 급에 해당되는 도시가 다 사천성에 있어요. 주변에. 예, 굉장히 더워서 매운 요리가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강소 요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해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요리를 강소 요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다 한 번쯤 들었을 만한 도시들이에요. 항주, 소주, 남경, 상해 다 들어보신 듯한 도시들, 그죠? 네. 옛날부터 굉장히 무역이 발전을 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발전한 도시들이에요. 천하의 항주, 소주, 상해. 그러니까 돈이 도니까 요리가 고급화되죠. 그리고 식재료도 풍부하고. 그래서 중국 요리의 최고 기술은 다 이 강소 요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VIP들끼리 식사를 하는 자리에는 강소 요리가 올라와요. 왜냐하면 테크닉이 가장 좋은 요리를 모양적으로나 맛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동 요리인데요. 광동 요리는 여러분들이 광주 아시안 게임 때 보셨지만 바다에 인접해 있고 옛날부터 일찍이 조차지로 개방이 되면서 서양의 많은 문물들이 먼저 들어와서 경제가 많이 발전을 했죠. 그리고 해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복, 싹스핀, 제비집 요리 들어보셨죠? 이게 다 광동 요리예요. 비싸요. 고급스럽고. 왜? 광동은 옛날부터 최고의 무역도시였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그냥 일반적인 음식을 먹지 않고 접대나 비즈니스가 빈번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고급 음식을 대접하는 습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싹스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떤 게 싹스핀이냐면요. 상어 지느러미가 있죠. 예, 그러면 그 포획하는 장면을 제가 몇 번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일단 상어를 잡아요. 그물로. 그 다음에 상어 윗지느러미를 자르고 옆에 지느러미를 자른 다음에 상어는 다 바다에 버려요. 예, 그럼 상어 요즘 이제 그린피스나 여러 가지 환경보호 단체들이 상어의 개체수가 멸종이 되는 데다가 상어의 그 포획 과정이 굉장히 잔인하기 때문에 많이 반대들을 해서 요즘은 젤라틴을 가지고 상어 지느러미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식재료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동네 중국 식당에서 먹는 싹스핀 스프는 알고 보면 정말 싹스핀이 아니라 젤라틴으로 만든 가짜 싹스핀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가격으로 드실 수가 없어요. 한 접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20만원. 그 싹스핀 스프는 뭘로 먹느냐 제가 한 번 딱 먹어봤어요. 누가 사줘서 제 돈 내고는 도저히 못 먹는데 딱 씹는 맛은 팽이버섯 씹는 맛이에요. 예, 싹스핀은 그래서 씹는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 지느러미의 그 근육질이 아닥아닥하면서 이 씹는 맛으로 먹는 게 싹스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비즙 요리가 있는데 제비즙 요리도 광동 요리 대표적 요리 중에 하나. 제비즙 요리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제비는 아니고요. 이쪽 동남아시아 쪽에 사는 다른 바다제비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집을 짓냐면 우리가 처마 밑에 제비들이 집을 짓듯이 걔네들은 굉장히 깊고 높은 동굴 천장에다가 집을 져요. 바닷가이기 때문에 그 집을 질 때 이 끈적끈적한 타액을 베퍼서 그거를 점도로 삼아서 집을 져요. 그러면 제비집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제비들의 침이에요. 예, 침과 흙이 뒤섞여 있겠죠? 우리 제비집을 보면. 그래서 그 중에 흙과 그런 풀들을 다 걷어내고 그 본드 역할을 하는 제비들의 침액만 따로 걸러서 만든 게 제비집 요리예요. 그것도 우리나라 돈으로 20-30만원씩 해요. 한 접시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복.
이런 어떤 고급 요리들이 광동 요리의 특징이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중국에서 비즈니스로 중국인들과 식사를 한다. 그러면 광동 요리집을 가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접대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러면 광동 요리집을 가셔야 돼요. 광동 요리 정도는 대접을 해야 내가 대접을 받았다.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연인들끼리, 편한 사이들끼리는 어느 요리를 가야 되냐? 사천 요리집을 가시는 거예요. 사천 요리가 가장 싸요. 왜냐하면 사천 요리의 핵심은 두반장이라고 하는 중국식 고추장인데, 우리 슈퍼에 가면 두반장 팔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중국 음식적인 스타일 좀 느낌을 내고 싶으면 그냥 두반장하고 굴소스 2개만 사셔도 그냥 식재료에다가 그거 넣고 적당히 감아서 볶으시면 중국 요리 스타일이 나와요. 두반장은 중국식 고추장을 두반장이라고 하는데, 두반장을 쓰는 요리는 무조건 사천 요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굴소스라고 하는 거 혹시 여러분 써보셨어요? 네. 예, 이면기 굴소스라고 그죠? 예, 마트에 가면 다 팔죠. 굴소스는 광동 요리의 소스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춘장을 쓰면 산동 요리, 두반장 매운 고추장, 두반장이라는 걸 쓰면 사천 요리, 굴소스를 쓰면 광동 요리. 굴소스라고 하는 거는 역시 해산물 맛을 내는 소스.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지금 오늘날은 사실은 요리들이 어떤 지역 요리라고 하는 거에 더해서 이제 계속 섞여요. 조리법도 섞이고, 맛도 섞이고, 막 소스도 섞이고. 그래서, 중국 요리들은 지금, 경향은, 조리법은, 산동 요리 스타일인데, 소스는 사천 요리를, 소스를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조리 방법과 조미료들을 소스를 같이 써서 그렇게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요즘 중국 요리들의 흐름이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몇 가지 얘기를 정리를 하고 요리 말씀드릴게요. 자, 중국 요리를 가지고 그렇다면 당신이 그렇게 1시간 반 가까이 얘기했는데 여전히 나는 중국을 모르겠는걸? 중국 요리를 알면 중국이 보이기 때문에 아직도 중국이 안 보여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가만히 여러분들이 되짚어보면요, 그런 요리나 음식의 특징 때문에 나온 이야기들이 어떻게 역으로 보면 중국의 여러 가지 왁구를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닌가요? 저만 혼자 이러있나요? 최소한 중국의 큰 강의 2줄기를 우리가 얘기를 했고, 지역별 특징을 얘기했고, 중국의 역사가 그만큼 지난하고 왕조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했고요. 생태환경적으로 풍부한 지역이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네. 하다못해 광주가 옛날부터 조차지로 일찍 개발이 되면서 경제가 발전한 지역이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뭘 먹는가를 보는 거를 연구를 하다 보면 그 나라의 사회, 문화, 역사들의 파편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없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 무슨 요리를 싫어하고 좋아하는가 정도만 알아도 굉장히 중국 사람들하고 교류가 개선이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내는 퀴즈인데요. 자, 중국에서 중요한 바이어가 내일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한다. 이 중국인을 데리고 어느 식당을 가서 대접을 할래? 자, 여러분들 같으면 중국에서 귀한 손님이 와요. 자, 오늘 저녁 어디 가서 대접하고 싶으세요? 한정식집 1번. 자, 2번. 삼계탕집? 네, 3번. 또 어디를 모시고 가고 싶어요? 중국 식당? 중국 요리 잘하는데. 중국 요리 잘하는데. 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곳이 가장 최악의 선택들이에요. 왜냐? 첫 번째, 중국인들은 바닥에 양반다리 형태로 10분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모르셨나요? 중국인들은요, 우리는 양반다리, 근데 우리 청소년들, 어린 친구들 보면 양반다리로 이렇게 오래 못 앉아 있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침대 생활하고 의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옛날 사람들처럼 이렇게 양반다리 자세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있지 못하죠. 중국은 송나라 때부터 입식 생활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낯설어 하는 게
한국식 집이나 식당에 들어가서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걸 되게 부끄러워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중국인들은 그럼 집에 신발 신고 들어가느냐? 신고 들어가요. 예. 예, 바닥에 앉는 생활을 안 해요. 의자와, 그러니까 송나라 때부터 중국은 입식 생활을 했다고요. 중국 사람들은 양반달의 자세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악의 선택이 한정식 집이에요. 한정식 집은 보통 방에서 방석 깔고 앉아서 먹잖아요. 물론 그 식당에 홀이 있다면 홀로 그분을 모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하면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중국 사람들을 데리고 한정식 집 들어가면 딱 10분 후에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온몸을 비틀기 시작해요.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 옆으로 누웠다가 나갔다가 일어섰다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자기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조차도 못하는 그런 아주 슬픈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 중국 요리 식당도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중국 요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수십 년 동안 바뀌어온 중국 사람들이 먹기엔 굉장히 이상한 중국 요리가 되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한국 중국 요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록말을 싫어해요. 요리하시는 분들은 물록말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알죠? 예. 우리가 왜 탕수육에 그 걸쭉한 거, 그 짜장면에 그 걸쭉한 거, 그게 다 물록말 때문이잖아요. 마지막에 녹말을 물과 1대1 비율로 섞어서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서 요리가 걸쭉해지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 물록말이에요. 물록말이 걸쭉한 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데리고 제가 여러 번 실험을 해봤어요. 유명하다는 중국 식당에 가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켰는데 100% 반도 못 먹고 멈춰요. 도저히 나 못 먹겠다. Sorry, I'm sorry, but I love you. 도저히 나 못 먹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중국 요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 입맛에 이미 바뀐 변형된 형태의 요리예요.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막 몇백 명, 몇천 명씩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따로 가서 먹는 식당들이 제주도 같은 데 따로 있어요. 중국의 본토 요리를 하는 식당들이. 자, 그러면 역으로 중국에 또 많은 한국 식당들이 있어요. 중국의 많은 한국 식당들에 가서 우리가 먹으면 경악을 해요. 너무 맛이 이상해요. 중국에 있는 한국 식당 가서 미역국을 시켜 먹고 된장찌개를 시켜 먹고 삼계탕을 시켜 먹으면 비빔밥을 시켜 먹으면 야, 이걸 비빔밥이라고 할 수 있나? 막 고수풀 들어가고 막 이걸 된장찌개 뭐 이런 식재료가 막 들어가고 호박은 안 들어가고 무슨 이상한 가지 같은 게 들어가고 이걸 된장찌개라고 할 수 있나? 중국 사람들이 입맛에 맞춘 거예요. 우리가 결국 고객이 아니잖아요. 중국에 있는 한국 식당들. 그래서 저는 그게 맞는 전략이라고 봐요. 한식의 세계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전통의 맛을 다른 사람들의 맛에 강요할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맞는 입맛에 맞게 식생활이나 기호에 맞게 바꾸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요리 식당도 우리 절대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하고 혹시 교류하시게 되시면 첫 번째 가지 말아야 될 곳 바닥에 앉는 식당. 두 번째 한국에 있는 중국 식당. 여기가 가장 모시고 가면 안 될 거. 그럼 어디를 모시고 가야 되느냐? 홀에 의자로 앉을 수 있는 삼겹살집. 이건 100% 성공이에요. 네. 이걸로 다 계약이 되고요. 이걸로 다 협상이 끝나요. 네. 이 고기를 생으로 구워 먹는다라고 하는 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 고기만 좋으면 그건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도 입맛에 다 맞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소고기도 중국 사람들이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중국인들의 육류 소비량의 80%가 돼지고기예요. 중국인들은 고기 하면은 리꼬로 돼지고기예요. 소고기나 양고기는 잘 안 먹어요. 양고기는 많이 먹어요. 양고기는 맛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그런 중국 사람들의 특성을 반영한 어떤 식당에 대한 이야기. 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지금 주제들이 다 있겠는데 좀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자, 제가 중국에 있는 제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던졌던 질문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중국 요리는 뭘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국 요리는? 자, 그 질문을 바꿔보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국 요리는 뭐죠? 아, 정답이시. 엄마가 해주는 요리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요리는 만드는 사람의 정성, 식재료의 신선함, 그 다음에 그 먹는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적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테크닉이나 스킬이나 조리도구, 비싼 조리도구,
급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국 요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중국 사람들이 뭘 먹고 왜 먹고 왜 바닥에 앉는 곳에서 중국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심정적 이해를 하면 이제 중국 사람들을 그런 식당에 데려가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거를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게 되죠.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중국을 몰라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처럼 양반다리에 오래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우리가 그만큼 중국을 모른다는 거죠. 거기서 출발을 하면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바닥에 방석각을 들고 앉아서 쌀 협상을 하면 그쪽에서 피곤해하죠. 의자에 앉아서 협상을 하면 몸은 그래도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차이가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큰 결과를 만들어내요. 또 하나 알려드릴 팁은 중국 사람들은 오늘같이 30도 폭염에도 절대 차가운 음료를 마시지 않아요. 네. 시원한 물을 안 마셔요. 중장년들은. 이제 젊은 어린아이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콜라를 먹고 살아서 그렇진 않은데 중장년들에게 오늘같이 덥다고 막 냉장고에 꽁꽁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씨앗을 시켜놓은 물병을 딱 들이잖아요. 중장년들은 그 물을 마시면 중국 사람들은 100% 설사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생리적으로 따뜻한 차를 마셔왔던 역사가 수천 년 왔기 때문에 이미 생리적으로 차가운 음료에 대한 신체적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 또 중국이 물이 안 좋아서 그래요. 물이 석회질 물이에요, 중국 물은. 그러니까 날로 먹을 수가 없어서 그걸 끓여 먹기 시작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음료의 기본 온도는 중국인들은 한여름이라도 따뜻한 게 음료의 기본 온도예요. 그래서 중국의 KFC라고 하는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메뉴가 중국에 있어요. 제가 오렌지 주스를 시키면요, 중국 종업원이 저한테 물어요. 시원한 오렌지 주스요? 따뜻한 오렌지 주스요? 진짜로. 여기서 하도 신기해서 제가 따뜻한 오렌지 주스요? 해서 시켜 먹어봤어요. 오렌지 주스를 따뜻하게 데펴서 줘요.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오렌지 주스를 따뜻하게 데펴 한번 해보세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중국의 식당을 가서 제가 중국 요리가 느끼하다 보니까 콜라를 시켜서 먹는데요. 별도로 종업원한테 시원한 거 달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실온의 콜라를 줘요. 그것도 1.2리터짜리 이만한 거를 실온으로 딱 갖다 줘요. 중국 사람들은 그게 맞는 음료 운동인 거예요. 심지어 제가 중국 친구네 집에 갔는데 중국 그 어머님이, 친구 어머님이 콜라를 따뜻하게 데워주셨어요. 네. $3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본적인 음료의 온도는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 폭염에 혹시 도서관에서 중국에 오신 한 40대 이상의 중장년을 혹시 손님으로 여기 모셨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원한 음료를 해주시면 안 되고 따뜻한 음료,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분이 숙소에 돌아가서 바로 설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안다라고 하는 걸 너무 강박관념으로 심각하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중국 사람들하고의 교류의 감정을 깊게 해주고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운 회식 자리, 밥 한 끼 맛있게 즐겁게 먹고 설사하지 않는 한국에서의 여행, 이런 것들이 한국에 대한 감정, 나에 대한 감정,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들의 감정의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국에 8년 동안 있으면서 저를 친자식처럼, 저를 친형제처럼 아껴줬던 중국 사람들의 그 감정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진 않아요. 한번 생각하게 보게 돼요. 아, 왜 저러지? 왜 저런 선택들을 할까? 그러면서 약간 차분해지고 객관적이 되려고 하고, 당연히 잘못된 점은 저도 비판적으로 가죠. 하지만 비난으로 끝나진 않아요. 역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접하는 중국 사람들, 혹시 중국을 가시게 되거나 중국 사람들과 뭔가 교류를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작은 배려나 태도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미워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이제 약속한 마지막 요리 레시피를 하나. 자, 네. 알겠습니다.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요리를 중국 사람들이 집에서 가장 많이 해먹는 요리예요, 실제로. 자, 오늘 한번 해보세요. 자, 토마토 2개, 예, 계란 2개, 소금, 설탕이면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우리는 토마토를 거의 과일같이 먹는, 물론 샐러드에 요새 이제 야채로 채소로 먹기는 하지만, 주로 식후에 뭔가 이렇게 과일 디저트식으로 많이 먹죠. 근데 중국은 굉장히 토마토를 적절히 식재료 많이 활용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토마토를 익혀서 먹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죠. 물론 껍데기를 벗기려고 살짝 데치는 경우는 있지만 토마토 자체를 익혀서 식재료로 하는 경우가 없는데요. 방법은 간단해요. 토마토를 잘 써셔가지고요. 기름에다가 살짝 볶으세요. 네. 네, 먼저 할 거는 이제 계란을 스크램블식으로 볶으세요. 스크램블식으로 볶은 다음에 그 계란을 프라이팬에서 볶은 계란을 일단 접시에 담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은 다음에 또 기름 조금 넣고 볶으세요. 잠깐 한 20초 정도. 그리고 볶다가 아까 볶아놓은 계란 스크램블을 거기에 그냥 넣으세요. 그 다음에 자기 기호에 맞게 설탕이나 소금 아니면 뭐 파 같은 거 좀 넣으실 수도 있고 후추 같은 거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달달달 한 30초 정도 볶아서 딱 내면 정말 맛있어요. 한번 굉장히 안 어울리죠, 두 가지 식재료가. 야, 계란이랑 토마토? 제가 최근에 우리 집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느냐고 일주일째 먹고 있거든요. 굉장히 든든하면서 칼로리도 없고, 굉장히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은 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묘한 중독성이 있어요. 계란과 토마토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식품이었나? 새로운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응용해서 거기에다가 내가 마늘 조금 넣어도 되고 고기를 조금 넣어도 되고요. 파를 조금 더 굵게 써서 넣으셔도 되고, 중요한 건 이 식재료 중에 계란과 토마토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합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선 조합인데 중국인들이 야 오늘 뭐 해먹을까? 야 뭐 해먹을 거 없는데? 야 토마토 계란볶음이나 해먹자 라고 해서 먹을 정도의 굉장히 흔한 반찬이 이 반찬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집에 내일 가셔서 야참으로도 좋아요. 야참으로도 계란 스크램블 볶다가 뭐 굳이 덜어내지 않으셔도요. 계란 스크램블 볶다가 그냥 거기에다가 토마토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한 30초 정도 볶아내시고 설탕이나 소금 좀 넣으시고 담아내면 아주 묘한 조화의 중독성의 맛이 있어요. 한번 꼭 집에 가서 해드시고 부디 중국에 대한 감정과 노여움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중국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애정어리게 관찰을 하는 하나의 계기를 토마토 계란볶음 요리로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무지개 도서관 인문학 아카데미 제14회차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이성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